완벽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부모 노릇하기, 부모들은 끝까지 이유가 지침서를 좋아한다. 그런 책들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모두 답해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우리의 취약성을 최소화해줄 것만 같았으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어느 육아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아이들이 밤새 잘 자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또 친구들 잘 사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본래 불확실한 일이어서 좌절에서 공포에 이르는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불확실한 일에서도 확실성을 원한다. 그래서 명쾌한 육아 지침들은 유혹적인 동시에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확실성이 종종 독단과 편협함과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서로를 비판할 때가 많다. 우리는 어떤 육아법이나 이론을 선택하고 나서 금세 그 방법만이 옳다고 믿어버린다.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해놓고 그것에 집착을 편견되는 집착증들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다름을 자신의 육아법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육아는 본래 수치심과 비판의 절레밭이다.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자기의심을 헤치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자신이 있을 때 우리는 독선적인 비판을 쉽게 하지 않는다. 예컨대 내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다른 부모가 유기농이 아닌 요리를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해서 수치심에 빠져서 눈을 부아리다가 제풀에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선택에 약간의 회의를 품고 있다면 부모 노릇을 하는 동안에 남을 향한 독선적인 비판이 순간순간 고개를 쏟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적어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향한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딘가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 완벽한 육아 따위는 없으며 확실한 보장도 없다는 것. 애착 육아에 대한 찬반, 유럽식 육아가 더 좋다는 의견, 타이거맘과 헬리콥터 부모에 대한 흠덤을 비롯한 열띤 논쟁들은 미국 부모들의 육아 담론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논쟁들은 편리하게도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둠으로써 더 중요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게 한다. 더 중요하고 불편한 진실이란 뭔가? 그것은 나중에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육아에 관해서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세상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이다. 나는 육아 전문가가 아니다. 사실 육아 전문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나는 적극적이지만 불완전한 부모이며 열성적인 학자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밝힌 대로 나는 지도를 제작한 경험이 많지만은 여행에는 서툴다. 수치심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즐거운 육아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타고나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부모로서 우리는 생각만큼 기질과 성격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부모로서 지니는 취약성은 두렵지만 우리는 육아를 하면서 갑옷을 입을 수도 없고 취약성을 피해갈 수도 없다. 부모에게 취약성은 이어진 느낌과 사랑과 의미를 가르치고 키워나가기 위한 그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토양이다. 취약성은 가족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다. 우리가 기쁨, 두려움, 슬픔, 수치, 실망, 사랑, 소속감, 감사 또 이렇게 벅차오르는 순간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순간에 일상의 신비를 발휘하는 순간 모두 취약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아이들을 꼭 붙잡고 우리가 취약성에서 애써 밀어내면서 육아를 경쟁의 창으로 만들어버린다. 육아는 이제 존재의 방식이라보다는 지식을 쌓고 탐색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경쟁으로 전락을 했다. 자,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아이들을 다음과 같이 키우려고 힘써야 한다. 자존감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노력과 인내와 존경을 귀하게 여기고 진실함과 소속감 앞에서 자기 안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창의적인 존재가 될 자신이 남과 다르거나 공경에 처했다는 여러 수치스러워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용기와 회복 탄력성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면 다음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공유하자. 우리가 걸치고 있는 갑옷을 의식하자. 또 아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자신도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자. 부족이라는 관점보다도 충분해라는 간격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가치들을 직접 실천하자.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자.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자신부터 삶에서 두려움과 수치심, 비판과 비난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육아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자존감, 수치심, 회복 탄력성, 취약성에 관해서 배운 것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육아에 관한 연구는 우리 부부가 육아에 관해서 느끼고 생각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우선순위, 결혼생활 등등. 내 아이를 해치는 수치심과의 전쟁. 프롤로그에서 설명한 대로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두 집단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사랑과 소속감을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자존감에는 전제 조건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긴 전제 조건의 목록을 손에 들고 자존감을 판별하곤 한다. 만약에 내가 살을 뺀다면, 만약에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한다면,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수치심은 전제 조건을 좋아한다. 우리의 만약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의 수치심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을 키우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전제 조건에 민감해져야 한다. 완벽주의는 전제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10년이 넘도록 자존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완벽주의의 전념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예를 보자. 딸 엘렌은 처음으로 학교에 지각을 했을 때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규칙을 어겼다는 것과 선생님이 화낼 것이라는 생각에 병정심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별일 아니야. 너무나 가끔 지각을 해 라고 거듭 말해주자 엘렌은 또 조금 진정이 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대체 이렇게 아이들의 순진성기군요. 나는 머리쓴 여성의 조언을 매일 되새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엘런이 아침에 등교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올 때 나는 머리를 뒤로 묶어라 라든지 그 신발은 옷이랑 안 어울리는데 라는 말부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이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표정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찰리가 똥모양을 가지고 놀다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돼서 뒷문으로 들어올 때도 나는 손을 씻기 전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미수부터 지어주려고 한다. 전체 조건과 완벽주의를 항상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지키고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과 그들의 행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너는 나쁜 아이와 내가 나쁜 행동에서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수치심 대화를 줄이고 재촉한 대화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엘렌의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오후에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들 어린 시절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다. 수치심. 자, 당신의 자녀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한 여성 독자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의 연구는 아주 신비로운 경로로 제 인생을 바꿔 놓았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마릴로의 교회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강의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구나. 어쩌면 내가 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을 심어줬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네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라서 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네가 했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창피를 주었거나 지난 일들을 되돌려서는 없겠지만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고 나는 내 엄마로 살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단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5살이시고 저는 55살이거든요. 그 편지가 제 마음을 치유해 줬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어린아이들이 수치심에 관해서 이해하고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을 활용해서 자신과 대화하도록 이끌어줘야 해요. 그리고 수치심 노출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창피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치심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드러나고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것은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치심 회복 수단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표준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표준화의 원칙은 인간관계, 고민, 신체의 변화, 수치심, 경험, 소외감, 그리고 용감해지고 싶지만은 두려운 상황에 모두 적용된다. 부모가 나도 그랬단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에 혹은 아이의 어려움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순간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신성한 뭔가가 생겨난다.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 잠깐 숨을 고르면서 육아에 관한 가치 논쟁이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만에 관한 선택, 포경수술, 예방접종, 아이와 함께 자는지 여부, 모유, 수유 등 논쟁적이고 의견이 양분되는 사안이 많다. 이런 사안에 관한 대화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입는다. 부모들은 서슴없이 다른 부모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것들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들에 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다른 부모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와 후자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며 소망 가치와 실천 가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 누군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진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을 불러라. 그게 아니라면 학대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아동보호국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나는 자기가 보기에 틀렸거나 자기와 다르거나 자기가 또 나쁘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모에게 학대나 방치라는 용어를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좋은 부모 또는 나쁜 부모라는 이중법을 배기한 이유는 간단하다. 언젠가 당신이 나를 좋은 부모, 나쁜 부모로 분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관점에서 알아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나쁜 부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섣부른 비판이 우리의 삶과 육아 담론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사실 그것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수치심의 폭풍이다. 내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세상에는 훌륭하고 적극적인 부모가 되는 방법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부모들 중에는 나의 개인적인 육아관과 충돌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TV를 보여주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편이다. 특히 폭력물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점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방책을 택한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영화나 프로그램을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그들 역시 그 점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능한 한 선에서 최선의 방책을 택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정반대의 경험도 해봤다. 앨런이 헝거 게임에서 친구들이 부부의 친구들 몇몇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부모들 역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며 대화를 나눴다. 차이를 존중한다가 우리의 소망가치로 남아있다면 간극을 의식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자존감은 곧 사랑과의 소속감이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들에게 이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다. 언젠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몇 명씩 저를 짜서 정과 소속의 차이를 정리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소속이란
학생들의 대답은 정확했다. 어느 날은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이 질문을 던져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소속과 적응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부모에게 대해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다면 아이들이 가정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앨런이 4학년이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앨런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즉시 앨런을 따라갔다. 앨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앨런은 훌쩍훌쩍 울면서 힘겹게 대답했다. 나는 나머지가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거든요. 인기 있는 아이들이 둘 있는데 걔들이 주장이 되어서 선수들을 선발해요. 첫 번째 주장에 나는 수지 등등등등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 주장이 이렇게 하면 나는 너너너 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머지 적당히 나누자. 나는 얼마나 나머지였어요. 하루도 이름을 불러인 적이 없다고 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침대에 모서리 앉은 앨런은 두 소리 얼굴을 먹고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된 나머지 앨런이 방에 따라 들어오면서 불을 켜는 것도 잊어버렸다. 어두컴컴한 방안에 울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내가 취약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둠과 공감에 관한 페마 초들은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승려인데 공감은 치료자와 부상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대등한 관계에서 생겨난다. 자신의 불행을 잘 알아야 타인의 불행을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지니는 공동성을 인식할 때 공감은 진짜가 된다. 나는 스위치를 그대로 두고 다시 침대로 걸어가 앨런의 옆에 앉았다. 방은 컴컴하고 우리 마음도 어두웠다. 내가 앨런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말했다. 나머지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엄마도 알지. 앨런은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대답했다.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친구가 정말 많잖아요. 나는 나머지가 되는 기분을 진짜로 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가 되었다고 느낄 때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 외롭기도 하고 나 자신이 작아진 기분도 들어. 꼭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말 엄마도 알고 있네. 지금 내 기분 그래요. 우리는 앨런이 침대에 푹 파묻혔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가졌다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참여라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참여란 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의 관심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참여는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 참여함으로써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졌군요. 그래서 취약한 부모가 아름다운 이유는